이런 장마를 뚫고 이렇게 우리 더 좋은 수다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는 더 좋은 소설 여러모 6편이 수록이 됐는데 요걸 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명 소설가 잘 아시죠, 그죠? 정명 선생님은 2009년 한국 소설로 등단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7개의 가방이라는 소설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현진관 문학상 우수작인가? 네, 우수작. 상금이? 세금 포함 800이었습니다. 800만 원. 세금 셌습니다. 아, 세금 떼고요? 예. 다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참. 다음에 우리 저기 일반 독자 한 분을 대표해서 모셨는데 오늘은 독자분이 고급 독자십니다. 시 쓰시는 우리 정익진 쌤. 아니 이제 박수가 나오면 저는 되겠습니다. 정명 선생님 박수 한 치시고 내부 우리 자체 내부 손님이. 정익진 선생님은 97년도에 시와 사상으로 등단하셨고 시집이 4권이십니다. 벌써 말도 내신데 부지런히 쓰셨다. 구멍의 크기부터 해가 윗몸 일으키기, 낙타, 코끼리, 얼룩말, 스캣 전부 명사형 시집입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명사형으로 딱딱 끊어서 오늘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닌가 겁이 좀 납니다. 하여튼 고급 독자를 모셨으니까 아마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던 것, 또 시인의 눈으로 또 바라본 소설의 어떤 이야기도 풍부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할 작품은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부산 소설가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고금단 선생님입니다. 여기에서는 무문관 하는 작품이 있죠, 그죠? 자, 고금단 선생님 무문관 하는 작품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김대갑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프런시아 블루를 낸 이분 오늘은 아직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무한루프의 뭐였어요? 공간 속에서 하는 작품, 그죠? 좀 판타지성이 강하던데 이 작품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가는 우리 이현숙 소설가입니다. 아직 책은 안 내시고 그죠? 신인이시네, 그죠? 2018년 독립목을 신인상으로 등단하셨습니다. 태풍의 집이라는 시집을 소설을 수록을 했었는데 좀 강렬한 느낌이 들던데 같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은 요산문학상 수상작가 정영선 쌤. 실물보다 사진이 잘 나왔어요. 습기 차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젊은 그제 주인공을 내세워가지고 산뜻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작품이 이 서울분이네, 그죠? 외부 작가 정태은 소설가의 문학사상 신인사로 등단하셨는데 여기서는 조용한 약전을 쓰다 하는 거죠. 이야기 겹이 세 가지던데 이것도 아주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오신 최시연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작년에 부산 작가상 수상하셨죠, 그죠? 방문한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조금 이 주인공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벽장 속의 고양이 이 작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금난 소설가의 무문관 하는 작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무문관 그래서 불규칙 색채가 강하고 또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해서 쉽게 읽었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자꾸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소설이 그냥 만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초점 안경처럼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녀의 남편 그에 대해서 왜 이분이 이게 나왔지? 굳이 이분 등장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꼭 이 장면에 나와야 할 의미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던데 우리 정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네. 읽은 점 한번. 네, 처음에 저도 무문관해서 이게 약간 무술에 관련된 건가? 예,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소설을 보면서 무문관에 대해서 읽다가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묘목이라는 나가 지금 묘목이는 묘목이 나름대로의 삶에 지금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그냥 거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 지숙은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또 인생의 큰 무게를 안고 딸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로 견디고 있는 거. 그런 그 상황에 해원이라는 스님이 또 한 분이 들어오시고, 또 해원 스님 또 안에 들어가면은 그 스님이 또 자기가 또 모시던 또 주지 스님이 또 이렇게 무문관을, 모든 스님들이 무문관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으로 무문관에 갔다가 한 노인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념적인 소설인데 여기에 그래도 이 작가가 이렇게 몸피를 잘 입혀가지고 우리 삶의 각자의 그 인간이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몫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을 잘 하셨더라고요. 정익진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소설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자리하게 돼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도 관념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도가적이면서도 불교적인, 그런데 사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 사건들이 많았죠. 어떤 과정을, 스님들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한다든지, 문문관 수행 과정을 촬영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 부정 거래로 인해서 이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 부산시장까지 자살했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렇게 옛날에 뉴스에 났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기시켜 줬고, 또 연어와 뱀장어 이 부분이 조금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산란 장면에서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여기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읽어본 느낌은 뭔가, 제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떠올렸는데, 맑고 투명한 슬픔이 가득한 시간들, 이렇게 문구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이 상황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그래서 또 부산이란 지역성이 많이 강조됐다. 지명이 그대로 나오죠. 다대포라든지 이렇게 지명이 그대로 나와서 어떤 지역성을 강조한 부분이 강조되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28페이지 보면은 제가 암에 대해서 암에 대한 부분, 나라는 암, 나는 누구이다 라는 암, 내가 나를 안다는 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암, 우리는 하나같이 그 암 때문에 고통받고 그 암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암 덕분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글귀고, 한편의 시 같다, 한편의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고 나서 굉장히 뭔가 마음에 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보면 여기에 남편이 라스팔마스 항에서 정박을 하면서 급유를 해주는 그런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기관사로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제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의 자기의 수행과 이 삶에서 이렇게 도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주인공 명옥도 이렇게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의 삶을 충실히 지키면서 자기 삶을 가꾸는 그런 한 여자의 그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딸 민수를 간병하면서도 그 희망 없는 민수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여잡고 그렇게 간병을 한 그 엄마가 이제는 드디어 이렇게 그 해운 스님을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뭔가 악착같이 잡고 있던 걸 놓치고 뭔가 이렇게 모든 걸 이제 허용할 수 있게 이제 마음이 비워버린 거. 그것도 여기서 또 좋았지만, 또 남편이 여기서도,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여기서 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은 그냥 세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한 사람인데, 그 세속적으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불교적인 의미로, 큰 의미로 보면은 수행의 한 가지 방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네, 정민 쌤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읽었을 때 그녀든 지숙이든 그든 회원이든 다 출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도 기관실에 갇혀 살거든요. 그럼 결국 문무관 수행하는 거나 비슷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원선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가 암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암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하면 내면 속에 어떤 출구가 없는 어떤 답답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데, 마지막에 뭘 하냐 그러면 결국은 몸을 벗기 위해서, 그죠? 바다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 이제 나누고 싶은 게, 왜 하필이면 해운 스님은 바다로 갔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뱀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결말도 이게 나오고 작가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익진 쌤, 실뱀장 아까 뭐 거기에 대해서 환경 이야기, 환경보다는 저는 또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이게 깔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제가 초보 독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어떤 결론적으로만 그 부분은 선생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희망을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이 작품에서. 근데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견디면서 살아간다 이런 어떤 누구나 다 슬픔이 다 있으니까 그걸 막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아주 그냥 슬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견디면서 이렇게 뭔가 그걸 꼭 희망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런. 네, 저는 여기서 저도 처음에 꼭 왜 이렇게 지숙과 명옥이 할 때 그 스님이 왜 꼭 바다를 봐야 된다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한번 읽을 때는 바다를 왜 가지? 바다를 왜 가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다를 가다가 이 마지막 돌아올 때는 그 전망대에서 아미산 전망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망대에서 저도 그 전망대를 가봤거든요. 한번 낙동강 그 모래섬이 7개가 있는 딱 이렇게 다 펼쳐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도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심연 깊은 황지에서 나온 물이 그 낙동강 1300리를 굽이쳐가지고 마지막에 그 낙동강 그 하구에 다다르는데, 제 느낌에는 뭔가 시작된 거는 끝까지 마지막을 저는 이렇게 차고 나간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마지막은 가장 작은 하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맞춰다 보니까 약간 너무 소설가적인 그 뜬금없는 생각인가? 저는 읽었을 때 왜 저 바다를 자꾸 가고 또 실뱀장의 이야기, 그 실뱀장의 탄생의 비밀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하지 하고 이 소설의 주제하고 연결을 딱 시키니까 이게 우리 문무관 수행하는 것 자체가 삶이 뭐고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근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인 바다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실뱀장어 자체도 자기 모성의 강인 강으로 오잖아요.
모성이. 그래서 어떤 시원을 밝혀주는 어떤 것 때문에 명옥이가 마지막에 그 실뱀장어를 떠올리면서 마지막 전망대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읽어보니까 소설이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아, 예. 여기서 또 말하잖아요. 저기 그 영화에 나오는 서담 스님이 그 가호 바다에서 자기가 그렇게 3년을 하고 나와도 또 바다를 새로 보니까 또 살아야 될 또 똑같은 평범한 날이 또 닥쳐오잖아요. 마치 우리의 우주에 있는 파도처럼 스쳐갔지만 또 다시 오니까 그 3년을 무문관에서 뭔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에게는 또 이제 삶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게 때때로는 벅차게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그냥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요즘에 인물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난 회원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근데 시집이 천천히 떼고 마지막에 무문관 수행을 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암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무문관 수행을 해가지고 살아온 스님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삶의 끝이 무문관이고 죽음의 시작이 또 무문관이고 하여튼 무문관이란 이 수행의 과정 자체가 아주 오묘함을 담고 있어서 이걸 제목으로 뽑은 것 자체도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소설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고문 선생님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신지 우리가 읽어낸 게 뭐 제대로 풍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힘들었죠, 1년대.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이 실제 이야기 제가 겪은 이야기고 무문관이라는 게 난 무슨 뜻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봄에 실제로 어떤 스님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셨고 제가 만났고 했는데 지금 아마 수행 중에 계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첫날은 문관이 뭔지도 몰랐고 검색을 해보고 이제 알아서 다음날 거기를 3년 동안 가서 그냥 그 좁은 독방에서 그걸 왜 합니까? 내가 물었더니 자기가 2년을 하다가 1년을 못 채우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3년 뒤에 나올 때 내가 스님을 모시러 갈게요. 이러니까 아마 저를 못 만날 겁니다. 다시 나와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들어가실 거래요. 그럼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 가시느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그 수행을 하는 중에 나갔을 때 한 1년 정도 자비 그 자체가 됐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인도로 어디로 뭐 수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삶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12명이 들어갔다가 이제 9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분이 암이 걸리시고 이 해원 스님은 암이 걸린 분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체격에 일부러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로 우리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역시 그 무문관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역적으로. 그 열쇠는 그게 읽혀져요. 네, 그 열쇠는 내가 들고 그 열쇠는 시간이 가면 자연히 열리는 문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온갖 이제 욕망과 그래서 참 쓰고 싶었거든요. 단편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단편이에요? 네. 원래 장편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렇다고 또 장편 쓸 그 자신도 없고 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뭐 연어라든지 뭐 뱀장어라든지 막 이렇게 연결시킨 거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실도 역시 문간이 우리가 모두 그 문간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제대로 읽어냈네,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막 소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을 들인 작품이다. 작가의 그런 의도가 잘 녹아 있어서 이야기 속에 겉돌지 않고 인위적이라든지 자기적성이 느껴지면 조금 걸리는데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녹아 있어서 좋았어요, 작품이. 예. 자, 그럼 이번엔 저기 김대갑 선생님 작품 무한루프의 공간 속에서 하는 작품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 좀 특이해요, 그죠? 네. 구조 자체가 병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또 K하고 B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마치 이거 뭐 신문 맞거나 사상 검증하는 듯한 거죠. 뭐 이런 좀 특이한 소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첫 인상이라 할까 정민 선생님 읽고 난 다음에 첫 인상.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정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잘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제가 이렇게 선뜻 읽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쓴 작가가 어떤 자기가 광기와 여기는 지금 어떤 한 가지 얘기로 계속 나오거든요. 뭐 숨이 들나도 얘기는 하는데 분명히 자기의 이제 이데올로기나 자기가 이렇게 신념했던 그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자기가 이렇게 편한 위치나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자기 뭐랄까 자기 검증. 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K가 지금 뭔가 좀 아는 인물인가 싶기도 하고 B도 또 뭔가 좀 우리가 아는 인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쓴 작가는 분명히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재미를 가지고 사람은 변질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기 사상을 끝까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 공수를 하는 그 인물이 오히려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그 이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요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은 느낌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읽어낼 때 왜 작가가 이 글을 썼지?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 출신의 정치가이고 국회의원도 없는 그지? 여러 번 했다는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이건 뭐 정치인인데 한때 운동권에 있었던 거지 그런 인물이 지금 변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치가로서 이제 성공하려고 이제 뭐 하고 있고 또 B라는 인물은 평론가자 뭐 작가잖아 작가. 예, 소설가로 말이죠. 소설가이면서도 네, 소설가예요. 근데 소설가가 결국은 그 소설 내용이 그 뭐더라?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그죠? 예. 사상의 또 변절을 가져오고 이상한 소설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광수를 찬양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 작품 이걸 썼지? 뭐라고 사상 검증?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당대 현실 속에 이런 변절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어떤 취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한루프라는 것 자체가 막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막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이러면 헛도는 이걸 무한루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이 현실 공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번복되고 반복되는 건 아닐까. 일제시대나 지금 현재나 뭐 이런 걸 말하고자 한 것인지 저도 읽으면서 고민을 제법 많이 하게 했는데 내용은 단조로운데 그죠? 내용은 일단 내용은 좀 그래 단일 구성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게 했는데 우리 정익진 선생님은 어떻게 또 읽으셨나요? 그래서 7.1이라는 거하고 우파주의라는 이런 입장에서 좀 민감한 문제를 했는데 그 두 사람 K가 B가 나오는데 그냥 어떤 인물이 떠올랐어요. K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그분이 떠올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김문수가 떠올랐고 B는 그 영화 내부자에 나오는 그 신문사 주필 있죠. 뭐 대중들은 개 돼지다 이런 그 주필이 떠올렸고 그 다음에
근데 조금 이제 그거 한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소설가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그 성향을 많이 드러낼까? 그러고 여기서 뭐 엽전이라든지 뭐 아래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뭐 비하적인 그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철저한 뭐 태극기 부대고 우파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많이 써놨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만약에 친일이라든지 우파주의적 입장이 아니라면 작가가 나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가 자기의 확고한 정치적인 뭐 스탠스랄까 이런 게 좀 나올 줄 알았다 그래 처음에. 근데 계속 그냥 그 무한공간이라는 그거에서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이 정치적인 상황하고 이게 조금 어떻게 되나 그걸로서 그냥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듯한 자기 입장이 작가의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약간은 좀 서먹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거 이제 두 사람을 신문하는 그 공간이 갑자기 붉은 빛에 의해가지고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죠? 우리 신문을 당하는데 이 붉은 빛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전멸하면서. 네, 그러면 철저히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말로만 싸우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은 신문 검증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뭐 고문 기계라도 좀 몇 개 장치를 하고 고통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작가가 해놨으면 그죠?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붉은 빛이라는 그 존재에 의해 가지고 그죠? 뭔가 작가의 사상을 대변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붉은 빛이 몇 마디만 단순하게 쭉쭉 이야기를 하고 그걸 고통을 가하면서 진실을 고백하게끔 하는 장치들이 없다 보니까 좀 밋밋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설적인 장치였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은 저도 여기서 무한 루프에 들어와 있는 K하고 B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옆방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전멸하는 그 12개 그거로 이제 얘기는 나누는데 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념에 대해서 그냥 검증하듯이 그냥 나는 그랬는데 변질했어. 예전에는 나는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맑고 그리고 건전한 청년이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K에게는 아마 그 신문기자로 초보 신문기자로 나타나는 그 누군가를 닮은 그 한 소년처럼 보이는 그 청년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쫓아내죠.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던 박현수인가 하는 그 인물이고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다가 이제 분신 자살까지 한 그 노조를 맡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그 노조에서 활동하다가 K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나오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그 취재하기 위해서 온 제 생각에는 그 김현수의 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자기가 장난감을 사준 3살이나 된 그런 청년이니까. 예. 그래서 소설적인 장치로는 여기는 그 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B라는 이 인물에서는 재경인가 뭐 네네네 재경인가 하는 그 이제 평론가에 네. 대해서 분노하는 그 장면만 소설적 장치지 나머지는 그러니까요. 되게 그냥 이렇게 공방을 하는 서로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소설적인 좀 재미는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저는 차라리 그 이제 뭐 천지인하는 그 휴대폰 그 문자 배열이 나오는데 그러면 장치를 그럼 끌고 왔으면 그죠? 그걸 좀 더 기계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이야기가 또 풍부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오히려 왜 변절을 하게 됐는지 그죠? 좀 더 철저하게 질문하고 고문하고 해가지고 조금 그 이유를 갖다가 막 찾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한루프가 이렇게 그냥 정말 아무 이제 뜬금없이 개연성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팍 이렇게 들어가고 그 방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장치도 조금 소설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하여튼 작가는 그런 이제 연결 장치를 해가지고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붉은 빛에 거기서 쫙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연결 장치는 해놨긴 해놨는데 저는 그런 장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왜 변절을 하고 사상에 그죠? 전환이 있었는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별 크게 역할이 없더라고요. 무한루프라는 게. 그렇죠. 차라리 이런 정치적인 뭐 철저하게 그냥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왜 이렇게 변절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게 그 무한루프란 그걸 없애고 차라리 그 내용을 더 넣었으면 뭐 이게 좀 무한루프가 하는 그 역할이 지금 뚜렷하지도 않고 그러고 이게 뭔가 정치적인 상황하고 이 무한루프하고 좀 이렇게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병을 알았다 이런 설정이라면 그런 게 뭐 자기의 트라우마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불행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간 그렇게 되면 어떤 아까 무한루프라는 공간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거하고 네. 무한루프하고는 좀 그래도 저는 이 작가가 약간 이 두 인물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거는 이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는 타자기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제 타자기를 던져버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광기에 이제 휩싸였다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은 또 여기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삼부일배를 하면서 계속 절을 하면서 예전에 모든 그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 하듯이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나오기 위해서 네, 일부러 그렇게 빠져나오고 나서 속이는 거. 네네네. 그게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는 그쪽에서 받은 지시는 그러면 너는 이제 앞으로 침묵하라는 얘기를 듣지만 전혀 침묵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그냥 계속 이제 어떤 내가 정치적 편향적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너무 대립적으로만 이렇게 구조를 이끌고 간다는 게 조금 좀 기대가 조금 저는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옛날에 김종강 소설가가 초기에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문학동네 그 소설집 나온데 그거 보면 닫힌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고문을 하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 나는 뭐 정당하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가둬놓고 하니까 그 공간에서 이제 서서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인물의 뭐랄까 그 겉으로는 뭐 아주 진실된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내력들을 쭉 까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는 게 그런 소설처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인간의 내면은 사실은 우리도 여기 있지만 사실 이 모순 덩어리잖아요. 마누라 있는데도 그죠? 지나가는 여자 보면 이쁘다 하고. 남자만 그런가? 남자가 그렇죠. 하여튼 이런 여러 생각이 이 소설도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끔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도 좀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이제 이현숙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토론 진행하기 전에 이걸 언제 썼냐고 제가 이제 물었던 이유가 시대적 배경이 이 작품이 이제 티켓 다방이잖아요, 그죠? 티켓 다방에 이제 제니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는 너무 협업력이 강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딱 읽혀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곰을 갖다가 죽이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작품인데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그럼 이걸 작가가 아주 아끼다가 내놓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크 떼고 하셨대요. 그 친구 집에 친구가 동네 시장통에서 금방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한 6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아주 인상이 좋은 아줌마가 금방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친구 집에 단골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저분이 다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시장통 요즘 다방이 아직도 있나? 다방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그 아줌마에 대해서 계속 혼자 상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고 나서 그 아줌마가 그냥 다방을 나서도 계속 그 아줌마의 생각이 그 인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를 배경으로 그 소설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방에 대한 정보도 좀 모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티켓 다방이 지금 사라졌지만은
아마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시골에 있어. 예, 그런 분명히 그 맥은 아마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 너무 지금 단속을 지금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그 소외된 자들 있잖아요.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이라는 게 정말 인간이 또 그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소외된 자들의 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분들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뭐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걸 썼어요. 아마 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작품을 그때 그렸는데 주위에서 종종 너무 실감난다. 혹시 나방에 꿈에냐고 그렇게 묻는데 100% 상상력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100% 상상력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 작품을 뭐 두 분 다른 분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뭐 요걸 상상해가 쓰셨다는데 이게 구성 자체가 아주 치밀하거든요. 아주 치밀해가지고 그냥 쓰신 건 아니다.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져요. 다만 우리가 읽었을 때 이거 7, 80년대 시골 그 티켓다방 분위기가 여전히 나고 있으니까 참 요즘 거의 어디 가도 카페인데 이게 이제 티켓다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정민 선생님 읽은 느낌. 예,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태풍 치는 그날, 태풍이 집이니까 일단 태풍 치는 그날, 그리고 또 제니에게 일어난 제니는 되게 여기서는 20대로 되게 젊고 발랄한 아가씨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좀 무서운 여자애들처럼 그냥 막 생각하고 그냥 난 막 살아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아이라서. 근데 저기 풀꽃 다방 안에 그 불곰 나오고 또 여자 마틸다 마틸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올드하게 군대 비하면은 제니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요. 그냥 돈 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나는 돈 벌고, 그리고 또 남자애들하고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잡고 뭐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힘이 들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돈을 다 뜯기고, 그리고 이제 불곰한테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는 데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뒤에 불곰에게 이러거든요.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자세히 보니까 드디어 이제 불곰을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죽이면 뭐 좀 이러던데 그때는 되게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죠. 차분하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런 뭐이지만 소설적인 장치로서는 좋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렇게 태풍 이제 물난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소설적 장치가 아주 좋았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 태풍을 여태까지 왜 태풍의 집이 제가 4월 동안 계속 비가 처음부터 4월째다 하고 비가 오는 건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굳이 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었지 했는데 그 사실은 이런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정익준 선생님 이 작품 느낌. 태풍이 이제 뭐 이렇게 사실 강렬한 이미지지만 여기서는 태풍이 이제 오히려 제니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불곰을 죽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 매춘의 대상이 되는 상대자들도 전부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병든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배치가 되고, 또 제니의 상징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방이 나오고, 그 제니의 숙소가 또 닭장으로 비유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공간, 숙소에서 뭐 이렇게 닭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 그리고 비를 피해서 그 불금하고 있는데 나방이 날아들죠. 그거 장치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차 안으로 날아드는데 이제 불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쿡 눌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
이 처음에는 불곰이 진짜 아무런 여기서 최강자잖아요. 불곰이야말로 아무런 이력도 없어요. 불곰은. 그래서 이거 불곰한테 좀 복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미워갖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뭐 이렇게 뭐 표가 나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이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그 뭐야 스릴감이 있었다. 영화의 어떤 하나의 장면처럼 예, 그런 게 느껴졌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났어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 일부가 아닌가. 예,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좀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그 세림이 나오죠. 그 이제 필체 여장에서 나오는데 그 묘사는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그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 창녀이면서도 성녀 같은 그런 제니의 어떤 그렇죠. 그런 면모. 그래서 그걸 정말로 그 앉는 장면에서 어떤 가식 없이 진실된 어떤 진정한 그런 절실함을 느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감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잘 봤습니다. 거기 소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굳이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죠 티켓다방이 아니라 좀 더 당대 현실을 담아내는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그냥 전화만 받고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 불금을 죽이려고 일부러 이제 뭐 그리 한 건지 그래서 걸리는 거 하나는 당대 현실을 담아내는 배경이 조금 아니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흰나방 요게 단순하게 문장을 그냥 한번 딱 나왔다가 그냥 딱 지나가는데 그 몇 줄 안 돼요. 앞에 나왔다가 뒤에 한번 나오죠. 그 차 안에서 이제 제니를 갖다 급간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성에 대한 우리 소외된 그죠? 성에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제니가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이 성에 관련된 인식이 제니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나중에 뒤에 우리 최시현 선생님이 나오는 미선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석기참방에 있는 정윤 선생님이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또 지혜지. 지연이가 가지고 있고 또 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 젊은 세대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소설 독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그럼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여기서 것 같아요. 저는 제니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좀 당차고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그 세림이를 만나면서 좀 변해가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놀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뭐 이렇게 끼를 발산한다나 뭐 그런 걸로만 이제 묘사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세림이에게 줄 그 방석을 사가지고 그 태풍 치는 날 마지막에 들고 가는 게 이렇게 그 아는 방석이거든요. 노란색의 방석이니까. 그 방석을 아마 전해주고 세림이하고 조금 더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제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제니가 조금 더 뭔가를 이거는 또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재활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일을 좀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해 나갈 수 있게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 그 태풍이 또 솔깃하고 시마룬 두 개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또 그러거든요. 두 개의 태풍이 서로가 맞닿게 되면은 하나가 세력이 누그러들어서 오래 간다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불곰하고 제니가 서로가 이제 싸우는 입장이니까 하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조금 하고 아까 이제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고 무슨 뭐 티켓 다방 얘기지만 근데 이제 되게 제가 볼 때도 되게 규모가 이렇게 탄탄하게 잘 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게 태풍과 그리고 이렇게 그 약간 그 재앙이랄까 예 그런 이제 장면이 그 제니의 그 이제 마지막 그 느낌하고 좀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공을 많이 들이신 작품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짜여져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소설이니까 제니의 행동도 뭐 다 소설적으로 다 이렇게 나갔었고. 좋은 문장 하나 있었어요. 8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것,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였다.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런 게 없었다.
모든 게 선을 넘어버렸다.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두 눈이 저절로 감겼다. 그 뒤에 이제 세림을 알아주는 그 장면이 그랬어. 세린도 완전 가장 인물이고. 네, 하여튼 저기 좋은 작품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혹시 그냥 대충 읽으신 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 얼마나 공을 들인 작품인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석기 차는 방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태풍을 지나서 석기 찬 방으로 들어갈까요? 딱 오늘 같은 날 어울리는 이런 저기 소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기 나라는 남자애가 알바를 하잖아요. 편의점에 그죠? 편의점 알바하고 그 다음에 원룸에 7평의 형이 그죠? 더부살이라서 며칠만 좀 같이 살자 이러면서 오는데 그 형이 이름이 종우인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우가 원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나한테 물려주고 알바를 같이 했던 그 여대생 예. 지연이하고 나가 또 사귀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원룸이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그죠 그 벽의 건너편에 할아버지였나? 네, 할아버지가 사는 방 화장실하고 연결이 되면서 묘한 그제 느낌을 주게 처음부터 딱 느낌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쫙쫙 빨려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정익진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요. 이 공간이 이제 스키 차는 방이 이제 영화 그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같은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나온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평론가 강희철 평론가 만났는데 그 편의점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에 오는 사람 중에 그 똑같은 동작선을 가진 사람들이 루틴이 있대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 여기서는 보면 아저씨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저씨. 소주 2병 사. 소주 2병 사고 그 규칙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정말 편의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공간이구나 그렇게 느꼈고 여고생도 나오잖아요. 담배 사러 온 여고생 그런 그 등장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로 편의점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점장이라는 사람이 점장의 권력은 무궁무진하다.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술 취한 아저씨라든지 등장인물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메콩강 여행이라든지 요한지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걸로 읽혔어요. 메콩강이라든지. 그래서 뭐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하여튼 그 아주 디테일한 문장이죠.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2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포도역에서 나와서 할아버지 방까지 가는 과정에 그 아주 뭐 굉장히 해상도가 높다고 할까 그 장면들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았고 또 벽지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벽지가 습기에 젖어서 이 벽지가 꽃무늬 벽지예요. 이제 그렇게 꽃무늬 벽지가 서서히 습기가 차서 이렇게 꽃이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 마치 이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꽃봉이를 꺾는다는 그런 상징성으로 읽혔고 그러고 이제 따뜻한 부분은 의외로 할아버지가 따뜻했죠. 이제 좀 굉장히 심술을 굳은 할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만나게 딱 한 번 만나죠. 그러니까 벽지를 탁 주면서 이제 이걸로 발라봐라 이래갖고 실제로 바르죠. 굉장히 예쁘게. 그래서 할아버지 나오는 부분이 좀 어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지은이가 나중에 이제 북한 출신의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앞에 뭐 특별하게 뭐 복선이나 이런 남신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정익진 선생님이 읽으실 때 문체가 세밀하고 좋았다 하는데 이 문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정익진 선생님, 네, 문체를. 저도
되게 재밌게 읽고 그리고 되게 젊고 그리고 발랄한 문체를 쓰면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정말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죠? 의외로 단조롭게 툭툭 치고 그냥 네네네. 툭툭 지나가는 네, 게. 그게, 뭐 굳이 더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딱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은 점장이 자꾸 뒷담 까요. 뭐 이 정도만 말하는데 그런데 말을 할까 말까 밀당하면서 그러면 나를 깠다고? 진짜? 이러면은 형 아니고 지연이 뭐 이렇게 말이 짧게 나오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그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명선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쓰시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문제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번 작품 저는 이거 통해서. 보면서 그냥 되게 젊은 작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서 이제 젊은 작가를 제가 이렇게 해서 아마 1위 나가면 되게 작가가 한 30대로 보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랬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 문체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여기도 아까 저기 그 태풍의 집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읽다 보면은 짜임이 굉장히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공간 자체가 이제 스키찬 방이 제목으로 딱 나와 있는데 이 스키찬 방 자체가 젊은 세대들이 처한 어떤 현실적 상황을 암시해 주는 거고 근데 이 공간에서 절대 인간관계가 그죠 싹 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고립되어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나중에 이 부드럽게 공동체를 회복하듯이 이렇게 그 하나가 싹 좋죠. 변해가 그게 그러니까 좀 쿨하게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거 그죠? 그래서 이 훈훈함을 이렇게 깔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소설이 풍부해지고 또 많은 해석을 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볼 때 이 남자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이렇게 저기 알바하는 그 편의점 주인한테 까이고 그리고 믿었던 형이라는 그 종우에게도 좀 뭔가 뒷담을 하고 이용당하는 거 이용당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하는 엄마마저도 얘를 돌보지 않는 거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는 그런 20대 청년인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얘는 학교도 이제 그만 휴학을 했는데 엄마한테도 그 얘기 못하고 이제 알바로 이제 오직 지내는 거는 지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설 자체도 보면은 마치 편의점에 물건이 쫙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있듯이 굉장히 짜임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읽다 보면 약간 숨이 막히는 게 이 젊은이들에게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 장치를 보여주는 게 이제 편의점이 이 시간당 이제 그렇죠. 페이를 받으니까 예. 시간 개념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소설에서도 보면 계속 시간을 알려주는 네. 숫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해요.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랬을 것 배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죠 좋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는 그런 걸 안 느끼는가? 그냥 막 썼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숫자를 암시하거나 10분, 뭐 45분, 30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9시부터 그 다음날 네.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3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예,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시간과의 알바생들에게는 이 결국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 말하는 거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이들의 알바를 통해서 시급 인생이라는 걸 이 숫자가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젊은이들에게 장치로서는. 뭔가 성숙될 시간을 전혀 우리가 주지를 못하고 애들에게 시간이 쫓겨서 거의 그냥 그냥 그런 것도 한살이 인생을 보여주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공간을 설정한 건 맞는 것 같고 편의점을 잘 써야 되는 게 저희 최대가 과업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편의점에서 누가 왔다 가고 뭐 이제 어떤 이제 인물이 등장했다 가고 하는 거는 사실은 편의점 알바하는 입장에서는 포스만 찍고 뭐 계산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연이하고 만나서 3시간 동안 밥을 먹고 베니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그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그 3시간이 저도 지금 너무 기다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지연이가 점장이 못 가게 지금 오질 않는다. 문을 잠그고 갈까? 그러다가 또 이게 될까봐 그냥 기다리기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을이 지금 기다리기 좋은 가을이다라고 나름 또 자기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각박한 그 삶 속에서 조금 여유를 가진 그 주인공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숨이 턱에 닿도록 이제 달려오는데, 지연이는 지금 이제 9시에 마치고 가잖아요. 근데 9시에서 그 12시까지 3시간을 지금 점장이 좀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2시간, 내가 이게 전철로 오면은 2시간에서 또 30분 걸릴 건데, 이 2시간 30분에 둘이는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예, 되게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잘 만나서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설이 진짜 잘 살아난 거는 편의점 알바하는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네. 우리가 너무 전묘화로 보여주듯이 리얼하게 표현해 줬다는 거, 그제? 그게 이 소설을 살게 한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정선생님 맨날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하면서 자꾸 살펴봤나? 취재차 잠입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전혀 집 옆에 편의점 없어요? 편의점이하고 어디라도. 가방이죠. 근데 조금 쓴 의도하고 너무 다르게 읽어내시네요. 그래서 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안 돼. 그 이야기는 일단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 또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작가의 의도에 말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 읽어도 우리 네.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작가가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오줌하고 쫙 연결되는 벽지, 요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방에 이제 누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114쪽에 보면 강물이 스며들어 방에 습기차 이런 식으로 강물로 바뀌어요. 오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의 어떤 인식이 변화됐다는 걸 암시해 주는 역할도. 그거는 이제 메콩강? 메콩강은 네. 북한 애들이 강론강 탈출할 때. 네. 강론강이고, 내가 이렇게 스키 차는 방에 산다면 당연히 얘 여학생도 그렇게 스키 차는 더 나쁜 환경에서 살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작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메콩강이 그쪽을 타고 왔다고 지연이 가는 게 있었어요, 소설에? 아니요, 근데 뒤에 북한에서 왔어. 그 말에는 또 네. 앞에 지연이랑 메콩강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게 내가 거기서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왔다는 그런 이야기 정보는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도 안 그래도 읽으면서, 지연이는 왜 자꾸 메콩강을 가고 싶어하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이 종훈과 야는 계속해서 료안지 이야기를, 일본 교토 이야기 자꾸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막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다 보니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단순하게 이제 그쪽을 여행 가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연이 때문인지 갑자기 오줌이 배어드는 그 벽에서 갑자기 강물 냄새가 난다고 이런 식으로 딱 표현이 싹 바뀌어요. 벽지 바르고 난 다음에. 벽지 바르고 난 다음에 벽지 바르고 난 다음인데?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저희 할아버지의 어떤 온정이라든지, 그죠? 또 지연이를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에서부터 벽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어떤 전환의 계기를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툭, 앞에서 계속 툭 그렇게 던져왔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암시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툭 던지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지 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생각하게 해주니까. 예, 강물이 이렇게 이제 강물이 스며들어 방에 습기가 차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이제 벽지를 바르기 전까지고 이제 그까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꿈꾸듯이 이렇게 느끼고, 그 벽은 여전히 찢어진 그대로고 형이 가고 싶어하는 교토의 료안지 사진도 그대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이제 이렇게 색깔과 무늬가 맞게 이렇게 이제 그 벽지를 바르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그때 형은 그 일본에 대한 그 료안지의 그 깔끔한 그 정원? 예, 그 정원을. 돌 정원. 예, 그렇죠.
그 정원을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더 나은 환경 아니면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깔끔한 그런 삶을 구가하는 걸로 저는 류한지를 좀 택했고 너무 확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확대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내니까 지은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오면서 봤던 그 메콩강을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나 경기나 아니, 그 메콩강에 탈출했다는 그 메콩강을 통해서 탈출했다는 정보는 소설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보면은 저도 아마 그쪽이나 베트남 그런 게 뉴스에 나와요. 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돈을 가장 적게 들여서 그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으로 들어가거나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콩방입니다. 그래 그 왜냐면 얘기는 거기 헤엄을 칠 수가 있거든. 배 타고 오죠. 배 타고 왔다는데도. 이렇게 생긴 메콩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줘야 될 때 소설안에 굳이 다 줄 수 있을 필요 있겠나?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지연이가 지금 북한 출신 이 세트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그럼 이 장치를 했다 그러면 메콩강에 가고 싶다 그러면 조그마한 정보 하나 정도는 독자한테 흘려주면 더 연결고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소설이 이야기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예. 안 그러면 지연이를 굳이 뭐 휴학생 해도 되는데, 뭐 대학생, 여대생으로 해도 되는데, 꼭 세트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세트민도 안 하고 이제 저한테 조금 그게 뭐 그 주는 거야 너무 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별로 주고 싶지 않은 않았어요. 예. 주고 싶지 않았죠. 좀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라는 걸 다 모르고 소설을 끌고 간다면 주인공을 그러면 작가도 따라서 그 따라 가보고 왜 메콩강을 가고 싶어 할까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전부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막 그래. 그래서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그걸 왜 할까 또 우리 자꾸 궁금해하면서 독법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저기 정태현 소설가의 조용한 약전을 이 소설은 우리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 주 글감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역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공되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게끔 하거든요. 그럼 여기 대해서 우리 정신세 그 유일하게 이제 현실적인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을 유일하게 당대 현실이 잘 들어가 있어요. 다뤄. 근데 첫 번째 쭉 그냥 저는 뭐 소설에 대해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모르거든요. 이 학구적으로.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무슨 구성력 같은 게 뭔가 탄탄하게 갇혀서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냥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참 들고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 소설이 효과적인 것은 이제 현 시국을 다루면서 이제 영웅, 그죠? 뭐 우리가 뭐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을 타겟, 뭐 고담시를, 그죠? 위기에 빠진 고담시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배트맨이 이렇게 영웅 시리즈 뒤에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것도 영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할빈 이런 나쁜 이야기 들려있어. 또 할빈 뭐 이렇게 그 나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여튼 나쁜 것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뭐 부족하다기보다 이야기거리가 진짜 많다. 그래도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단편이란 구조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영화 라이언 일병과 이런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그 코로나 전국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끌어와서 하는 게 제일 읽을만 했죠.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야기가 세 겹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수암의 천성 견문기라는 게 또 하나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친구 경수가 죽었는데 그 친구 경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삶의 흔적을 전부 뭐냐면 영웅화 시킵니다. 친구들이. 영안실에 앉아가지고. 걔 막 이러면 좋았던 거, 그 영웅처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설 속 주인공 나가 이제 이 수화물 전선 견문기 속에 있는 조용환이라는 이 도술사, 이 도사지 그치 도술 부리는 이 사람의 이제 약전을 이제 쓰는 그 이제 또 허구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역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가공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미영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지금 이제 조용한 약전은 안 써졌거든요. 네. 네. 조용한 약전을 쓰기 위한 이게 준비 작업을 그렇지. 예, 하는 거고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나아가 있는데 어느 이제 그 이제 시국이 흉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렇게 이 천성시, 이 천안이 이제 천성시라는 그 가상의 도시 거기에서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무작정 이렇게 작가들에게 모집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기금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화 네,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또 어디에 뭐 이제 흰 학이 날라왔다라든가 뭐 소나무가 어땠다든가 그런 약간 허구적인 얘기를 만들어가는 허구적인 소설이라는 사실 이제 소설이 드는데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뭐 저도 전문적인 그 뭐 문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편은 많은 얘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 소설이 시작이 안 됐다는 느낌은 저는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자료만 채집을 많이 해서 내가 이런 채집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카페 나가니까 또 이제 부인들이 또 여자들이 요즘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은 뭐 어떤 그 애가 뭐 구찌 옷을 입더라. 걔가 우리의 제일 뭐 이렇게 우상이지. 내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작가가 우리가 이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삶에서 그래도 하나의 우리의 이제 아이콘이랄까 우리의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모든 게 다 허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래 앞선 소설 무문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그냥 가공해서 만들어 오는 그 과정의 힘든 그 과정의 지난함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또 소설의 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조용한 약전에 나오는 그 조용한이라는 그 인물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게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옛날 조선 시대 때 그런 뭐 역사 자료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꾸며 나간다고 이제 소설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다시 이제 마무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시작되는 이 마무리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글 쓰는 이 직업을 가진 우리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읽으신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딱지가 나오는 별 딱지 그거는 우리는 잘 알아요. 별딱지.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이게 동그란데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요. 별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세 바퀴 도는 거는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어갖고 이걸 가진 사람이 정말로 이제 영웅. 이 작가는 우리 세대다 그죠? 네, 우리 세대라서 아 그래요? 60살이고 유리구슬하고 구슬하고 그게 그때는 구슬과 딱지의 어떤 우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밌더라고. 근데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 사파에 나오는 그 친구가 경수가 차라리 그게 경수였어요. 네, 네네. 경수가 근데- 뒤에도 나오잖아. 네. 뒤에 뭐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경수가 아니고 이름이 경호가 나왔는 것 같아. 123조. 그 중간에 보면 병풍바위 및 외딴집에서 네, 거기 우리가 좀 살던 두 줄 가진 경호가 살았다. 경수가 아니고 경호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차라리 경수라고 이래 했으면 이 영웅이 되고 딱 연결이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건 경호고 뒤에는 경수지? 그래서 이게 그래도 뒤에는 경수가 그래도 병풍바위 뒤에 약간 뭔가 이렇게 네. 위인이 태어날 거라고 좀 그런 이제 얘기가 전해 오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개명을 하든지 개명했다는 말이 있든지 그게 없어가지고 그럼 이거 분명히 작가가 그죠? 네. 네. 장례식장에서 경수를 꾸며내던 얘기들이 생각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그 부분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갑자기 경호가 경수로 봐 서로 다른 인물인가? 저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도 소설 구성이 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소설은 의미가 있어요. 재미있었어요. 예. 하여튼 이번 여름 오는 작품이 다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 뭐지 여러 뭐 이 자체가 보배다. 이건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 제가. 우리 저기 부산 소설에 알짜배기 작품들만 여기 모아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딱 읽어가면서 와 이거 괜히 토론자로 나선다고 이야기를 했네 싶어. 아니 그 경우에 따라서 뭐 작품이 조금 태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럼 그거 뭐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고 다 뭐 치밀하게 구성이 돼 있고 이야기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최시연 소설가의 벽장속 고양이 이 작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조금 떠올리는 의도에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목욕탕도 하고 모텔도 하는 거기에 이제 저 밤에 이제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미선이, 네, 그죠? 미선이의 어떤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러는 절뚝발이 남자도 등장하고 미선이 좋아하게 되는 또 주인,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이제 뭐 고양이도 조금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잭, 잭의 이제 뭐 어떤 맡기는 물건을 그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전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500인가? 네. 그걸 받고 이제 붙이기 좀 하다가 이제 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죠? 공간 변화도 없고 이 모텔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구성된 것 같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민 선생님. 아니 어떻게 단순한 것 같은데도 여러 들어있는 게 저는 이제 첫 번째 겁니다. 잭이라는 네. 인물. 근데, 요 이야기부터 해요. 예. 잭이라는 인물. 잭이 한 남자가 이제 잭이 있고 한 남자가 이제 물건을 배달할 맞아요. 거니까 물건. 맡겨놔라. 그리고 그 물건은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예, 810호라고 이렇게 가정 구석에 고이 모셔놓고 그리고 그 이제 잭이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출항을 할 때든가 이렇게 가면은 줄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주인이 어떻게 이것을 빼돌렸을까? 분명히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눈빛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잭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읽혔어요? 주인이 이걸 빼돌렸다는 이런 게? 네. 주인이 빼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빼돌렸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나한테 추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최신 작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독자한테 뭔가를 암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딱 작가는 시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떼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게 더 궁금했어요. 바꾼 것도 있죠. 목욕탕 그 마지막 날 이제 물을 틀로 여탕하고 남탕하고 가면서 이제 뜨거운 물과 이렇게 그 폭포수처럼 이제 그 쏟아지는 그 물 기둥을 다 이렇게 이제 열쇠로 열거하는 그 과정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저도 막 마음이 바빠지거든요. 이러면서 전화는 올 것 같고 누구는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잘 읽혀졌고 심리가 예, 그래서 그 $500면 5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카운터 보면서 밤새도록 보고 있는데 그 돈을 그렇게 또 착취를 간다는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이렇게 좀 화가 좀 치밀었어요. 물론 그 물건이 뭐 밀수품인지 아니면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잭이 갖고 있던 물건을 내가 갖고 있다가 창문 내놨다가 나중에 갈 때 주면 돼요. 근데 주는 게 아니라 잭을 갖다가 데리고 창고로 가요. 이들이가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CCTV를 안 비치는데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CCTV가 그 입구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 뭐가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걸 우리가 감시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헷갈리죠. 그렇게 저는 어떻게 감시하는 감시란 말이 자꾸 떠올라. 하여튼 모니터는 자기가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모니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뭐 괜히 뭐 이렇게 나왔다가 2층으로 갔다가 밑으로 옮기가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고 전체적인 것은 이제 어떤 너무 이 미선이라는 인물이 고립된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어떤 느낌 많이 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문장에서 보면은 오랜 정적에 짓눌려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문장이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간을 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들이죠. 어차피 이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또 벗어나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리어타임 물 틀고 이 과정이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 보니까 다시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만에 다시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다른 존재를 느낀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거 굉장히 나타내는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영화 장르로 잘 따지면 스릴러 무비 같은 그런 문장이 가장 빨리 읽힌 소설이거든. 문장이 속도, 스피디한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 근데 이 작품은 앞전에 우리가 저희 밤마다 문이 열리고인가? 방마다. 네네. 거기에 최재현 선생님이 작품이 쓴 작품, 그리고 앞에 우리가 발표했던 작품들에 보면 아주 개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그렇게 개성이 강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부드러운 그런 거죠. 해도 목소리 작게 아이씨 이 정도로 끝내고 그 전에 인물들은 전부 이런 이거는 우리 편집할 때 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마지막에도 그래 주인장한테 네 해서 저녁에 뵐게요 하고 네, 너무 그러니까 되게 강하지는 못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카메라가 비추지 못한 편의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잔뜩 굳은 얼굴로 또 모텔을 한번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또 다음날 저녁에는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 미선의 약간 약함도 좀 느껴지고 저는 그래도 여기서 약간 전화번호를 따간 그 남자가 심심하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뜬금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면 줄을 잡고 골목골목 다녀야 해. 산동네로. 나오는 한 두 쪽 정도가 저는 여기서 이제 모두 외로움이 좀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외로움. 예, 그렇게. 그리고 우리 사는 평범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삶의 막다른 길에 이제 들어선 남자들이 그래도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이든 뭐든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장면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쪽 삐아리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왜 그리 많아? 다 흰나방 같더라. 부수수한 흰나방들이 때로 모여 있는 거지. 그 동네는 희한해 하면서 자기 이렇게 독백 같은 얘기를 이렇게 미선이에게 들려주면 미선이는 또 이렇게 그냥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듣기 싫으면 덮어놓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통의 끈이니까 그거를 이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힘든 사람들끼리 부여앉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강렬하다는 그 느낌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모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쩌면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불온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번에 이 여자가 지금 작가가 설정한 대로 한다 그러면 36살인가 이제 그죠? 이를 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전한 게 20년이 흘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56세 정도 되면 이 중년 역성이라고 하면 이제 다를 대로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모텔에서 하게 되면 웬만한 손님들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받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칠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격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 인물이 처한 게 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거칠게 드러냈으면 오히려 작품이 더 살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온순하다는 얘기죠. 되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나이는 물리적인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미선은 되게 조금 심약하게 그렇게 좀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백장소의 고양이가 결국 미선이라고 그렇죠. 오갈 데 없이. 예, 그리고 또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또 자기가 몰래. 근데 거기에 어떤 애정은 그죠? 살아있다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저 그라는 인물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론 정민 선생님은 외롭기 때문에 자꾸 전화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수작처럼 보거든요. 자극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차라리 지금 그라는 인물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쪽 다리를 절뚝하면서 예, 절면서 지금 기름 넣는데 저 산 꼭대기까지 이제 기름 호스를 끌고 가가지고 기름 넣어주는 그런 이제 이 직업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이 그런 이제 힘겹게 살아간다는 걸 나한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미선이한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선이가 그럼 공감을 하느냐? 공감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호감을 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작업을 자꾸 걸고 있는 상태로 봤는데 정민 선생님은 저는 외로움을 서로 물론 아까 교감한다는 식으로 교감까지는 아닌데 이제 저 앞에 다른 이제 나중에 들어야 돼. 이거 작가가 이야기해 보면 또 에서는 불곰이라는 또 인물이 또 여자의 또 이제 대칭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남자는 되게 저는 외롭게 느껴지고 또 이런 장치는 되게 소설적인 인물이고 영화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새벽 되면 꼭 목욕탕에 와요. 돈 많으면 목욕탕에 달 목욕 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저기 주인하고는 얘기가 되지만 이 사람하고의 이 대화는 저는 그래도 되게 뭔가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떠는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좀 더 이야기 자체를 좀 쫀득쫀득하게 해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얽어내 줬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 잭에게 남자가 자꾸 이제 종이 가방을 건네가지고 그걸 잭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잭이 사실은 좀 한 게 810호에 늘 자요. 새벽에 오면. 꼼짝도 그럼 바로 준단 말이에요. 바로 줘도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근데- 갈 때 그냥 밑으로 쏙 해서 받아가지 왜 그럴까? 아니면 그러면 그래, 자기 방에 자기 혼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음식도 배달해가 쉽게 먹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남자가 그러면 카운터에 몇 개 놨던 거고 그 남자가 준 거 제 거 있지요 그러면 그걸 들고 방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보여줬어.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니까 종이 가방에.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궁금해서 근데 그걸 끝까지 밝히지는 않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게 마약인가? 마약으로 느끼시더라고요. 느껴지긴 하지. 근데 마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밀거래 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자꾸 두리번거리고 이제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긴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마약을 밀거래하는 분이 지금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새벽에 왔다 선언인데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라고 봐야 되는가? 나도 심부름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 가방 속에 그 물건이 제일 궁금했고 이 물건을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왜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차라리 그냥 굳이 그 막거나 또 새벽에 가져갈 것 같으면 안전을 위해서 그랬는가? 남한테 좀 되기 쉬우려고? 좀 이야기 들어보는데. 자, 그럼 아까 우리 종이 가방 속에 그 마약으로 저희 작가분은 설정을 했다 그러는데, 아까 요걸 왜 굳이 이 잭을 등장시켜가지고 이걸, 근데 잭이 좀 부지런히 움직이거나 뭔가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도서를 이거 떼고 하시던데. 너무 이렇게 안 썼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쓸 용기가 별로 안 쓰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안 쓰다가 이걸 여름에 청탁을 받고 저 작년 여름에 청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써야 되니까 이 사촌 언니가 이게 하는 업장이에요. 근데 업장에 된장을 갖다 주려 해서 된장주를 갖다가 거기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이 언니는 없고 이제 갖다 주러 가면서 그 사람하고 어째 이러다가 그게 그 안에 있는 장치를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그 사람 이름이 정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 안에 장치도 좀 특이했지만 정순이라는 그 여자가 되게 개성적이고 딱 그 빼난 여자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렇게 좀 왔어요. 오고 나서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자꾸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예, 소설을 사실 한 달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내가 소설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밤에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밤에 일을 하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나한테 들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을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나이는 뭐 물어보니까 52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하고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가져오면서 잭을 사실 내가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 여기 한국에 있거든요. 이 모텔 자체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 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선원들이랍니다. 그리고 선원들인데 외국 선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선원들도 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수가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되게 이제 염려한다고 혹시라도 이제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갑하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이제 지갑 머무는 걸 누가 알고 그 지방을 덮칠 경우에 나갈 때 딱 순간적으로 가져가서 탁 하야 되는 그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약이거든요. 마약인데 저는 이제 이게 소설을 새로 이제 오랫동안 안 쓰다가 새로 시작하면서 바꿔야겠다는 내 스스로가 이 자신감 떨어지면서 소설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정영 선생님 말씀처럼 난 다 이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게 독자한테 친절하게는 안 할 거다. 던질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야기에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나 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어떤 게 있을 거죠. 분명히 잭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는 독자가 혼란스러워하는 못되긴 싶어죠. 다른 이야기 하나 넣을 거다 하는 게 그였습니다. 그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점수지가 들려준 얘기거든요. 가끔 못된 얘기가 있고 얘기를 하면서 나방 아저씨 그 얘기도 점수지가 들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점수지한테 다 못되게 하는가 봐요. 집에 오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는 사실은 또 그가 기름 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가만히 집에 있다 보니까 그 기름 넣는 아저씨 올라가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동글동글 그렇죠. 검은 선이 너무 이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 성과를 연결시키자 해갖고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고, 잭도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너는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친절하지 않게 하자. 이야기를, 소설을. 이제 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독자가 그냥 뭐야? 이렇게 할 때. 너 뭐 썼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 말하자면 좀 동떨어진 이야기. 그러나 접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접점은 독자가 찾으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썼는데 사실은 새로 읽으면서, 보내고 나서 읽으면서 뒷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나도 그 결말은 너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답니다. 예. 저는 좋은 소설이란 어떤 소설이냐 그러면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총이 가방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독자들한테는 이러한 것이라는 건 조금 친절하게 암시 같은 건 해야 독자들이 그걸 갖다가 빌미로 해가지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불친절했던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실은 아까 조금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나는 이 벽장소의 고양이가요. 그도 되고 미선도 되고 사장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 결국은 소통은 안 되는데 미선은 싫어하거든요. 자꾸 주술주술 얘기하지만 그 문장이 그거는 누가 이 사람 말을 지금까지 기다만 들어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선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 들어주고 이제 외로움을 아는 거죠. 그의 외로움을 나도 이제 아는데. 내 외로움도 너무 벅찬데. 근데 나는 이제 좋은 게 나 너무 외로워, 너 너무 외로워, 너 이 방이 올래 이게 아니라
뜬금없이 저는 흰나방이 붙어 있는 것처럼 노인들만 사는 동네에 그래. 내가 줄을 들고 소비, 뭐 이렇게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내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거야. 그렇게 약간 말하는 그 톤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예, 저는 고양이가 꼭 저기 우리 어떤 존재를 상징한다고 지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읽혀요. 읽히긴 읽히는데 고양이가 그러면 벽 속에 갇혀 있을 때 늘 그러면 온순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고양이 하악질 할 때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고 이러면 막. 새끼를 그 건드릴 때. 주인도 그때는 못 예. 같이 손 못 대요. 그런 매서운 게 이 미선이한테도 드러났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거죠. 하악질 하듯이 하는 그런 날카로운. 그 미선이 굉장히 개성 있는 맞아요. 정순 씨. 그렇죠. 그 차라리 점순의 이야기를 그대로 썼으면 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물을 그렸으면 한 번 더 그 인물은 또 언젠가 또 한 번 소설 속에 그러니까 쓸 수 있을까? 자, 아무튼 우리 제법 시간이 흘렸죠, 그죠? 네. 작품이 너무 좋은 작품들로 이번에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한 말로 우리 세 분 진짜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것도 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솔직히.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 우리 작가분들이 부산 작가분들 장난이 아니네 실력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설문학상 후보작 어느 분이 탈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작품이 아마 여러 모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좋은 작품들. 두 번까지 올해는 뭐 어쩐다 했어요. 이제 상품이 또 바뀌었다 했죠. 뭐도 네. 두 번이 아니고 이번에 영남권으로 해가 확대 예. 서울 이남으로. 예, 부울경으로. 불경으로 했어요. 한 번 더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아무 소용없고. 새로 이게 벌써 지났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 들어갑니다. 앞에 받은 그 이제 없이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봐, 여기 이제 후보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 작품들이 너무 다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9개가 떨어지는 작품이 안 해서 천만 다행이다. 하여튼 좋은 작품 읽게 해줘서 고맙고요. 이런 작품을 또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작가분들한테서. 긴 시간 같이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